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설업계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이 연 10에서 20%대 높은 수익률을 보기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생명보험업계가 이번에는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오늘 농림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식품 중소기업의 정책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중소기업계가 협력해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 우리 정부나 우리 농식품 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식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관련 조합과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식품 관련 정책이 워낙 정부 부처에 여러 군데로 쪼개져 갖고 아주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데 아주 힘들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업무 분산이 되니까 이 체계적인 식품 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즉 부처별로 나눠진 식품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식품산업진흥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식품분야 연구개발은 미래부, 식품안전은 복지부, 식품위해 관련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산업의 해외 대응이나 진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내 수출 상담의 확대와 해외 수출 상담에 참석 시 지원 범위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대부분 해외 체류비와 항공료 자부담 조건이어서 현실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상이한 김치류 전통식품 표준 일원화와 유기질 비료 취급 수수료 인하 등 모두 17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식품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의 우려가 깊어지자 대중국 수출 비상점검 TF팀을 운영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건설업계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목소리도 큰 만큼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이 차기 정부 건설주택 현안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건설 분야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차기 정부의 5년간 약 50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사녀는 경제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연평균 약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5년 동안 50조 원 인프라를 추가로 투자했을 때 경제 성장 측면에서 연평균 약 0.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일자리가 약 연평균 13만 7천 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수치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건설 관련 핵심 규제 절반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1,742건으로 이 중 건설 규제는 63%가량인 6,700여 건에 달합니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건설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절반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민간택지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 집 사는 가구가 늘수록 부채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에선 주택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등 구조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부동산 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에서 20%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그런데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P2P 대출 잔액 3,357억 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 2,214억 원입니다. P2P 업체들은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이 자금을 1년 이내 회수할 수 있고 담보가 확보돼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인 만큼 당연히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2P 대출 투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가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의 건축자금 대출의 경우 P2P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축자금 대출은 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는데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이거나 담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도 건축자금 대출보다는 안정적이지만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후순위 채권은 차입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 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차주나 임차인의 신용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당국은 부동산 P2P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투자하기 전 담보 대상과 채권 순위, 담보 인정 비율, 담보권 실행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까지 버티던 삼성하나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금감원도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식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보업계가 연금보험의 보험금도 적게 줬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객에게 돈을 더 얹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상품 요약서에는 배당 준비금에 예정이율과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만큼 이자를 붙인다고 돼 있습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의 자산 수익을 말합니다. 문제는 외환위기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예정이율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 3%일 경우 5%를 적용한 겁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주는 가산금리 성격인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낮다고 해서 예정이율을 낮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이율보다 적은 수익을 내면 보험회사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객에게 보장한 이율을 줘야 합니다. 실제 하나생명의 경우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를 0으로 간주해 예정이율을 지켰습니다. 한편 해당 상품이 판매된 시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터라 마이너스 수익률 적용의 잘잘못 여부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손보업계도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편해서 잠깐 쓰고 다시 채워놓을 생각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별도의 심사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데다 앞으로 본격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이너스 통장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2월 말 39조 5,3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월 말 39조 326억 원에서 불과 한 달 새 5천억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간편하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이달 13일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일반 대출 금리보다 높은 데다 이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8월 연 3.67%였지만 올 1월 4%까지 치솟았고 지난달에는 평균 4.47%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마이너스 대출금리 인상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금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그 풍선 효과로 오히려 금리가 더 비싼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인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가 오늘부터 전면 발효됐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의 소비자의 날이기도 해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완후이가 한국 기업을 겨냥해 반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드 보복 2차 쇼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전면 발효됐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평소 많이 찾는 명동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전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명동의 모습 보시죠. 이 한창때 명동은 여기가 중국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인들의 말소리가 가득했는데요. 곳곳에 중국인이 보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의 말소리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메르스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분위기를 전했고요. 곳곳에 비어있는 상점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케 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가게 안에는 항상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계산을 할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한산한 가게가 많은 모습입니다. 이 소공동의 롯데면세점의 경우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저희 기자가 직접 가본 결과 통행이 힘들 정도였던 예전에 비해 확 줄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한국 관광 금지 조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개인 여행을 제외한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이 전면 금지되는 건데요.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주요 여행사를 소집해서 15일부터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 단체 관광이 금지되고 크루즈선도 오늘부터 입항이 금지됩니다.
이 개인 여행은 가능하지만 중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비자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한국 관광금지 D-Day지만 이미 3월 초부터 타격은 가시화돼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38개 한중 노선 중 8개 노선, 79편을 감축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모두 90편의 운항을 감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중국 소비자의 날인데요. 이날에는 이 중국 CCTV의 소비자 프로그램 완후이가 외국계 기업의 저승사자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서 관영 CCTV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완후이를 방영하는데요. 중국 내 기업들을 취재해서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조명해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고발이 되면 소비자의 외면은 물론 해당 기업과 국가 신뢰 추락으로 이어져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2011년에는 금호타이어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매출이 반토막 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완후이가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8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기업이 언급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언론들도 올해 완후이 대상이 어디가 될지 잇따라 추측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의 최대 한인 교민지인 상하이방에 따르면 현지 언론인 구동중국은 롯데마트가 3.15 완후이에 방영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성재경망 역시 롯데가 주인공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동방제부망은 올해 완후이에 어떤 기업이 지목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나서 중국이 사드 보복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보복 수위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탄핵 이후에 관영 언론의 보도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사드 정책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 일변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관영인 환구시보는 13일 한국 관광은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방 점검과 위생 점검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미 관광 금지 조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관광 관련 사업의 피해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 피해가 더 확산될지 여부는 오늘 완후이 방송에서 우리 기업이 다뤄질지 여부와 이번 주말에 미국 국무장관인 틸러스 방중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렉스 틸러스는 이번 주말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데요. 사드 문제는 한미중을 관통하는 동북아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비켜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달 초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2차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강요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 1시께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35만 명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역대 두 번째 높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천 명, 2.5% 늘었습니다. 이는 1999년 8월 136만 명 이후 18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실업률도 2010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5%를 기록했습니다. 졸업철인데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조선, 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2천 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는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37만 1,000명 늘어 석 달 만에 30만 명대가 증가폭을 되찾았습니다. 동진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K상가를 분양 중입니다. 이 상가는 대지 면적 1,363제곱미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전용 면적 60에서 254제곱미터 총 61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상가는 전용률이 61%에 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장실과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최소화해 실사용 면적을 최대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가는 사거리 코너에 있어 앞, 옆, 뒤 3면이 모두 전면인 입지적 장점도 갖췄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신분당선 광교역이 있고 동수원 IC와 서수지 IC 등을 통해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여기에 경기대학교와 웰빙타운 등 풍부한 배후 수요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정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679억 4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2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은행에 예치한 국내 외화 예금을 가리킵니다. 특히 달러화 예금 잔액이 579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사이 27억 5천만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려 83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 및 일부 기업의 달러화 보유 경향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구에서 15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지만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쌓이겠는데요.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동해상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한낮에 서울 15도, 대전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 강릉 2도, 낮 기온 속초 11도, 강릉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와 부산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엔 제주도에, 다음 주 화요일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